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2학기 이론 수업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 6월 20일 오후 1시 기말 시험이 오프라인으로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앞으로 일주일간 건강한 모습으로 잘 지내시고 일주일 후에 오프라인 시험에서 뵙도록 하고요. 오늘은 그 의사결정 나무 모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조사의 목적은 시장 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해서 얻은 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급변하는 시장 경쟁 상황에서 마케터는 신속하게 의사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의사결정을 돕는 유용한 도구 중에 하나가 의사결정 나무 모형입니다. 의사결정 나무 모형은 관심 대상들을 분류하는 그 중요한 특성을 추출해서 이것을 기준으로 분류를 하는 나무 형태의 모형을 이야기합니다. 이 모형은 조건에 의한 분류 규칙을 이용하기 때문에 매우 합리적이고 또한 그 개발된 모형은 이해하기가 쉽죠. 그리고 도출된 결과를 해석하기도 매우 용이합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나무 모형은 데이터 마이닝 기법 중에 인공신경망과 함께 가장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결정 그 나무 모형은 개발이 완료된 그 데이터 마이닝 기법이 아닙니다. 다양한 방법론들이 계속해서 제안이 되고 있고 또 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진화하며 발전하고 있죠. 따라서 이번 장에서는 이러한 그 방법론들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지고 많이 지금 그 사용되고 있는 샤이드와 샤트 그리고 C4.5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한 그 방법들 중에서 가장 그 의사결정 나무형 중에 가장 많이 그 사용되고 있는 쉐이드와 그리고 칼트 그리고 C4.5의 콜란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먼저 저희가 의사결정 나무 모형의 개요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나무 모형은 분류 작업에 주로 사용되는 그 데이터 마이닝 기법으로 관심 대상이 되는 데이터 속에서 관측치들 간의 어떤 그 관계, 패턴, 규칙 등을 찾고 또 이를 바탕으로 해서 대상들을 몇 개의 소집단으로 분류하는 그런 모형을 나무 구조로 만드는 그러한 그 방법입니다. 또한 이렇게 만들어진 나무 그 모형을 새로운 대상에 적용함으로써 새로운 대상의 특성을 예측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림 21-1 이런 그 의사결정 나무 모형을 이용해서 고객 집단을 우량 고객과 불량 고객으로 분류하는 그러한 예의입니다. 고객 집단을 우량 고객과 불량 고객으로 분류만 할 수 있다면 집단별로 고객 가치를 추정해서
보다 그 체계적인 그런 그 고객 관리 시스템, 고객 관계 관리죠. 고객 관계 관리 CRM이라고 합니다. 고객 관리 관계 관리 CRM에 활용할 수가 있으며, 또한 그 집단별로 서로 다른 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서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분류 기능은 고객들을 단순히 우량 고객과 불량 고객, 또는 정상 고객과 이탈 고객 등으로 분류하는데, 이 분류하는 데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고객을 좀 더 유사한 특징을 가진 몇 개의 그 집단으로 구분하는 시장 세분화에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의사결정 나무 모형을 이용해서 새로운 고객이 어느 집단에 속할 것인가를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 고객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우량 고객과 불량 고객을 분류하는 그런 그 모형을 구축한 다음에, 그 구축된 모형의 규칙에 새로운 고객의 데이터를 입력해서 이 고객이 우량 고객이 될 확률이 높은지 아니면은 불량 고객이 될 확률이 높은 고객인지를 판단해서 효과적으로 고객을 응대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량 고객이 될 확률이 높은 고객은 고객 충성도, 로얄티죠. 로얄티 강화 전략을 실행을 하고, 이 고객은 뭐 불량 고객이 될 확률이 높다. 불량 고객이 될 확률이 높은 고객은 불량 고객 방지 전략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의사결정 나무 모형은 분류나 예측을 하는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류나 예측뿐만 아니라 분류하거나 예측한 집단의 특징을 설명하는데 더 유용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동통신 회사에서 고객 관리를 위해서 고객의 이탈 가능성을 파악하자 하는 경우에 한번 그 경우의 예를 봅시다. 이런 경우에 개별 고객이 이탈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예측하고 또 그에 따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그 개별 고객의 이탈 가능성 뿐만이 아니고 이탈할 가능성이 높은 고객들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그 의사결정 나무 모형을 활용하면은 이탈할 가능성이 높은 고객을 분류하고, 분류하는데 이게 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고 예측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탈할 가능성이 높은 고객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도 쉽게 파악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의사결정 나무 모형은 고객 관계 관리를 비롯한 다양한 마케팅 전략에 매우 그 유용한 도구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외에도 많은 수의 예측 변수, 그 독립 변수들이죠. 예측 변수들 중에서 목적 변수, 목적 변수는 종속 변수가 되겠죠. 목적 변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찾아내서, 분명히 찾아내야겠죠. 찾아내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사결정 나무 모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측 변수라는 것은 흔히 통계학에서 말하는 어떤 그 독립 변수로서의 원인 변수 혹은 입력 변수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한 그 목적 변수는 종속 변수로서 목적 변수 혹은 결과 변수로 표현을 하기도 하죠. 이러한 그 독립 변수를 예측 변수로, 종속 변수를 목적 변수로 통일해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네. 다음은 의사결정 나무 모형 구성 요소입니다. 의사결정 나무 모형은 그림의 그 21-2와 같이 한 그루의 나무를 거꾸로 세운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기본입니다. 기본적인 그런 형태는 나무의 마디와 그리고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마디는 크게 부모마디와 그리고 그 밑에 자식마디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마디는 나무 모형의 구조에서 상위에 있는 그 마디를 이야기를 하고요. 자식마디는 부모마디에서 파생돼서 나간 그런 마디를 그 자식마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무 모형에서 가장 상단에 위치하는 부모마디를 뿌리마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뿌리마디는 나무 구조가 시작되는 마디로서 모형 구축에 사용되는 전체 자료가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림 21-2의 오른쪽 그림에서 1번 마디는 오른쪽 그림의 1번 마디는 나무 모형이 시작되는 마디로서 뿌리마디에 해당됩니다. 뎁스죠. 나무 가지의 깊이, 뿌리마디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3번 마디, 그 중간에 있죠. 3번 마디는 2번 마디를 기준으로 하면은 자식 마디가 되지만은 4번 마디 기준으로 하면은 부모 마디가 됩니다. 끝마디는 잎이라고 하는데, 끝에 마디는 잎이죠. 하는데 각 나무 모형의 제일 마지막에 위치하는 마디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분류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간마디는 나무 구조의 중간에 있는 마디들로서 뿌리마디와 끝마디를 제외한 나머지 마디를 모두 중간마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따라서 중간마디는 자식마디인 동시에 부모마디가 됩니다. 중간마디가 자식마디인 동시에 중간마디죠. 하나의 마디로부터 끝마디까지 연결된 일련의 마디들을 가지라고 하고요. 전체적으로 분류된 나무가지가 어느 수준까지 분류되었는지를 나타내는 마디의 개수들을 가지의 깊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림 22-2의 오른쪽 의사결정 나무 모형의 가지 깊이는 어디죠? 가지 깊이는 4번이죠. 4가 됩니다. 의사결정 나무 모형은 부모마디에서 하나의 자식마디로 가는 길이 유일합니다. 그 길은 규칙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모형의 진행 방향은 항상 뿌리마디에서 시작을 해서 끝마디 쪽으로 향하는 그런 구성상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모형의 진행 방향은 항상 뿌리마디에서 시작해서 끝마디 쪽으로 향한다 하는데, 요 끝마디를 가질 수 있도록 이런 형태를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거꾸로 얘기하면 할아버지 마디, 아버지 마디, 뭐 아버지가 부모님 되겠죠. 부모님 마디, 요 아들 마디, 뭐 이렇게 해서 그 결정에 따라서 마디는 나무 모형이 시작되는 마디로서 가장 밑에 있는 뿌리 마디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의사결정 나무 모형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기본 원리. 의사결정 나무 모형이 어떠한 방법으로 분류가 이루어지는가는 우리가 어렸을 때 그 자주 하던 스무고기 노래 아시나요? 스무고기 노래 해보셨나요? 그 스무고기 노래 비슷한 유형들을 TV에서 보면은 오락 프로그램에서 많이 사용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스무고개 놀이를 연상을 하면은 의사나무 결정 모형의 기본 원리를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무고개 놀이는 한 사람이 어떤 그 사물이나 사람, 뭐 사건 등의 특정한 대상을 마음속으로 정하죠. 마음속으로 정한 후에 나머지 사람들이 20번의 질문을 통해서 그것을 맞추는 게임이죠.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뭐 그건 먹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은 딱딱합니까? 그것은 유연합니까? 차갑습니까? 아니면 그것은 뭐 따뜻합니까? 등의 질문을 통해서 정답에 접근해 갑니다. 문제를 낸 사람은 예 혹은 아니요로만 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놀이를 잘하고 판단력이 좋은 사람은 20번의 기회를 다 사용하지 않고 심지어 두세 번 만에 정답을 맞추는 그런 반면에 20번의 기회를 모두 다 사용해도 정답을 맞히지 못하는 무딘 사람도 있죠. 정답을 맞히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의사결정 나무 모형도 놀이와 유사합니다. 스무고개 놀이에서 질문하는 것과 같이 분류 모형에서도 어떤 속성으로 분류할 것인가를 반복적으로 시도해 가면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은 가지의 깊이가 깊지 않으면서도 분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한 가지의 깊이가 깊지 않으면서도 분류가 잘 될 수 있도록 최적의 속성을 찾아서 자식 마디로 분류를 합니다. 스무고개 놀이에서 전곡을 찌르는 한두 개의 질문을 통해서 정답을 맞출 수 있는 것과 같이 가장 대표적인 결정적인 속성을 이용을 합니다. 이런 다른 속성들을 사용하지 않고도 정확하게 분류할 수 있는 그런 변수를 찾아서 의사결정 나무 모형의 기본 원리가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속성들을 사용하지 않아도 정확하게 분리해서 변수를 찾아가서 의사결정 나무 모형을 기본 원리다 찾는 거는 이런 과정의 사례를 지금 그림 21-3의 그림으로 쉽게
이렇게 표현을 해줬습니다. 우선 분류하고자 하는 집단을 어항 속에 물고기 16마리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다섯, 열여섯, 16마리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들 물고기 집단의 분류에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기준을 살펴보면은 개별 물고기와 색상, 그리고 물고기를 먹을 수 있는지 여부, 또 줄무늬가 있냐, 아니면 빨간색이냐, 고등어색이냐 등등 줄무늬가 있습니다. 이들 요 세 가지 속성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효율적으로 물고기를 분류할 수 있는 속성은 무엇일까? 예. 스무고개 놀이에서 가장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첫 번째 함으로써 가장 빨리 정답에 접근해가는 이런 속성을 찾아야 합니다. 꼭 찾아야겠죠. 그림에서 첫 번째 분류 기준으로 식용 여부가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선택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식용 여부에 따라서 물고기들이 분류해야 되겠죠. 분류를 해야 됩니다. 먹으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이 물고기들을 분류하고 이제 다시 고민을 해야죠. 두 번째 마디에 있는 물고기들을 가장 잘 분류할 수 있는 속성은 뭐냐? 16마리를 전체를 갖다 놓고 그 전체 중에서 얘들을 어떤 방법으로 속성에 맞춰서 할 거냐? 이게 또 새로운 이슈거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반복해서 마지막 분류 기준으로 줄무늬가 선택됐다. 마지막에 전체를 해봤는데 이로써 의사결정 난무 모형을 이용한 분류 모형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모형은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새로운 대상의 예측 및 분류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의사결정 모형은 가장 예리하고 날카로운 질문을 고민하고 찾아내서 정답에 접근해가는 스무고개 놀이와 같이 가장 효율적인 분류 기준을 찾아서 이들을 기준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분류함으로써 우선적으로 분류형을 구축해 가는 방법이죠. 가장 효과적인 분류 기준을 찾아내는 방법은 어느 정도가 어느 방법 기준으로 분류가 좀 되어 있을 때 자식마디의 순수도가 가장 높게 나타낼 수 있는가를 찾는 것입니다. 순수도라는 것은 부모 마디로부터 자식 마디가 형성되었을 때 목적 변수에 의해서 구분되는 집단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구분되는가를 나타내는 그런 정도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즉 순수도라는 것은 효율성의 관점에서 자식마디의 관측들을 모두가 같은 목적 변수 값을 어느 정도 어느 정도가 매우 높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처음 물고기를 분류할 때는 식용 여부를 기준으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식용이 불가능한 물고기들은 같은 종류의 물고기들로 하나의 입으로 구성해서 순수도를 높여야 됩니다. 그러나
식용이 가능한 물고기들을 여러 가지 색깔로 구성되어 있으면은 줄무늬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서 순수도가 낮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다시 색상과 줄무늬를 기준으로 해서 분류해 본 결과 끝마디에는 거의 유사한 물고기들끼리 같은 마디 분류에는 매우 높은 순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의사결정 나무모형은 자식마디의 순수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구성이 되고요. 이런 순수도는 불순도와 반비례의 관계가 있다. 즉 순수도가 높아지면 불순도는 낮아지고 순수도가 낮아지면 불순도는 높아집니다. 순수도나 불순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의사결정 나무 모형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죠. 따라서 이번 장에서 다루고자 하는 세 가지 방법론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면은 칼트의 경우에는 지시진위수를 이용해서 불순도를 측정을 하고요. C4.5 퀸란이죠. 퀸란은 엔트로피 지수를 이용해서 불순도를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불순도는 0과 1 사이 값을 가지고요. 0과 1 사이 값을 가지고 1에서 불순도를 빼주는 방법으로 순수도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체이드의 경우에는 불순도를 측정하지 않고 교차분할표를 이용해서 계산되는 카이-제곱 검정의 유의항렬을 기준으로 해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의사결정 나무 모형에서 분류의 기본적인 원리를 정리를 하면은 그림의 21-4와 같습니다. 여러분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집단 1은 한 종류의 물고기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순수도가 1이며 불순도는 0이죠. 그러나 집단 2 그리고 집단 3, 집단 4로 갈수록 순수도는 떨어지고 불순도가 올라갑니다. 따라서 집단 1은 가장 잘 분류가 이루어진 것으로 더 이상 분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집단 2와 집단 3 그리고 집단 4의 경우는 순수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다시 분류할 수가 있죠. 일반적으로 칼트는 진위지수를 C4.5 4.5는 엔트로피 지수를 그리고 체이드는 카이-제곱 값을 이용해서 분류를 진행을 합니다. 진위지수를 구하는 식은 여러분 지금 그림 21-4와 같습니다. 전체 n개의 관측지로 구성된 특정한 마디에 제2개의 서로 다른 소집단이 있는 경우에 진위지수는 1에서 각 집단의 비율을 제곱한 값들을 빼서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단 1은 전체가 하나의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1에서 집단의 비율을 제곱한 값이 2를 빼면 불순도를 나타내는 지수는 0이 됩니다.
반면에 집단 4는 5개의 서로 다른 소집단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그 소집단의 소집단 비율의 제곱값들을 1에서 빼면은 0.77이 되겠죠. 1에서 빼면은 0.77이라는 매우 높은 진위지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의사결정나무 모형 정지규칙과 가지칙입니다. 의사결정 그 나무 모형을 통해서 분류 모형을 형성하다 보면은 과대적합이나 과소적합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과대적합은 분석 결과로 도출된 모형이 모형 개발에 사용된 자료를 너무 지나치도록 정확하게 반영을 함으로써 필요 이상으로 복잡하고 큰 모형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입력 자료를 완벽하게 분류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 나무 모형이 비정상적으로 크게 확장돼서 필요 이상의 속성들이 나무 마디를 분류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는 그런 경우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최종적인 모형이 제공하는 그 규칙 자체가 엉뚱한 의미를 갖게 될 수 있습니다. 뭐 예측 오차도 매우 클 수도 있고요. 반면에 과소적합은 모형이 입력 자료를 적절한 수준까지 충분하게 설명하지 못함으로써 필요 이하로 작은 모형이 만들어진 경우를 말합니다. 즉 도출된 모형이 자료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규칙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말하고요. 이때는 무엇보다도 모형의 정확성이 크게 떨어지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과대적합과 과소적합을 의사결정 나무 모형 그 그림을 이용해서 설명을 하면은 그림 21-5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에서 과대적합은 지나치게 그 끝마디가 많아서 모형이 매우 그 복잡한 형태를 갖추게 되는 그런 분류 모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과소적합은 가지와 끝마디가 매우 적어서 모형이 너무 단순한 형태를 갖게 되는 분류 모형을 말합니다. 이런 그 과대적합이나 과소적합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정지규칙과 가지치기가 있습니다. 정규규칙과 가지치기가 있고요. 지금 정지규칙은 의사결정 나무 모형에서 더 이상 그 분류가 일어나지 않고 현재의 마디가 끝마디가 되도록 마디 분리를 하는 규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의사나무 결정 모형에서 최종적으로 분류된 끝마디, 입이죠. 끝마디 입이 분류 대상 한 개만 남거나 혹은 마디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동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분류에도 불순도가 전혀 줄어들지 않을 경우에 마디 분리가 정지가 됩니다. 그러나 이처럼 의사결정 나무 모형을 형성하는 그런 과정에서 중간에 그 정지시키지 않고 개별 분류 대상이 완전히 분류될 때까지 그 마디 분리를 계속 하면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과대적합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최적의 시점에서 더 이상 마디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지규칙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지규칙을 설정하는 방법은
의사결정 나무 모형의 알고리즘에다가 그 알고리즘에 따라서 다양하죠. 그러나 대표적인 방법으로 가지의 깊이를 조정하거나 아니면 깊이 뎁스를 3단계까지만 진행이 되면은 더 이상 분류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지 규칙을 설정할 수 있고요. 아니면 4단계나 5단계까지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마디의 그 관측치 수로 정지 규칙을 설정하는 방법에는 크게 나누어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먼저 끝마디의 관측치 수가 최소 10개가 되어야 한다는 식으로 끝마디의 최소 관측치 수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규칙을 설정을 하게 되면은 분류가 일어나서 생성되는 그 끝마디의 수가 10개 그 미만인 경우에는 분류가 일어나지 않고 정지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마디에서 분류가 일어나려면은 그 마디의 관측 수가 최소 30개는 돼야 한다는 식으로 분류가 일어나는 마디의 최소 관측지 수를 지정을 하는 겁니다. 이 경우에 마디의 수가 30개 미만일 경우 비록 분류함으로써 순수도를 증가시킬 수는 있어도 마디 분리를 정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뭐 이러한 그 정지 규칙은 명확하게 정해진 규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연구 목적이나 상황에 맞게 연구자가 임의로 정하거나 제한을 함으로 해서 적절한 선에서 마디 분리가 정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과소적합의 경우에는 정지 규칙을 완화를 함으로써 모형의 그 정확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대적합의 경우에도 정지 규칙을 강화함으로 해서 모형이 비정상적으로 커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가지치기입니다. 가지치기는 지나치게 많은 마디를 갖는 그 의사결정 나무 모형, 즉 과대적합된 의사결정 나무 모형에서 적절하지 않는 마디를 제거하고 적당한 크기의 의사결정 나무 모형을 만드는 방법을 말합니다. 과대적합된 의사결정 나무 모형은 과도하게 분류하는 그런 과정에서 불필요한 속성들이 분류 기준으로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새로운 입력 자료를 모형에 적용하게 되면은 오분류율이 높아져서 모형의 분류 및 그 예측의 정확성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적절하지 않는 마디는 분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거나 제거하는 가지치기 작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 마디에서 자식 마디가 분류가 일어났으나 순수도의 증가가 아주 작은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가지치기 작업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끝마디의 관측지 개수가 아주 작은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심지어 뭐 끝마디의 관측지 개수가 1개인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그 가지치기의 그 작업을 통해서 의사결정 나무 모형을 손질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그래서 그 칼트 C5, C 그 등은 의사결정 나무 모형 알고리즘 그 자체에서 가지치기 과정을 포함해서 모형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실제로 연구자가
적절한 가지치기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죠. 이런 그 가지치기 작업 또한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특별히 정해진 정답은 없고, 다만 연구자가 자료의 특성과 또 분석 결과로 얻은 모형을 평가해서 효과적인 그 모형 개발과 활용에 적합하다고 뭐 생각하는 수준에서 결정하는 것이 뭐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이죠. 그래서 가지치기는 단순하게 뭐 생각하면은 뭐 정지 규칙과 차이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정지 규칙은 의사결정 나무 모형을 구축하고 난 후에 필요 없는 마디를 삭제하는 작업이고요. 아무리 정규 규칙을 잘 설정해서 완벽한 의사나무 결정 나무 모형을 구축하기가 어려워도 추가적인 가지치기 작업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림 21-6 가지치기는 그 훈련용 자료와 검증용 그 자료를 이용해서 가지치기를 하는 경우에 가지치기를 멈출 시점을 나타낸 것이죠. 이 경우에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형의 그 설명력과 오차율을 고려해서 연구자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수준에서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데이터 마이닝에서도 일반적으로 자료를 훈련용 자료와 검증용 자료 그리고 시험용 자료로 나누어서 사용을 합니다. 훈련용 자료는 직접적인 모형 개발에 사용되는 자료이고요. 검증용 그 자료는 개발된 모형의 예측 정확도를 측정해 가면서 모형의 편의를 줄이는 데 사용되는 자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용 자료는 모형 개발에 전혀 사용되지 않는 완전하게 새로운 자료로서 새로운 자료로 개발된 모형에 이 자료를 대입해서 모형의 예측력을 시험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나눈 별도의 그 기준은 없고요. 다만 연구자가 연구 목적이나 자료의 특성에 따라서 적절하게 나누어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의사결정 나무 모형에서는 시험용 자료를 사용하지 않고요. 훈련용 자료와 검증용 자료만을 사용해서 모형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목적 카이 제곱을 이용한 질적 변수의 그 분리, 예를 들어서 목적 변수와 명목 척도나 서열 척도로 이루어진 그 질적 변수인 경우에는 체이드 알고리즘은 그 분할표에 기초한 카이 제곱 통계량의 P값을 분리 기준으로 사용을 하고요. 최적 분리를 위한 그 탐색 횟수를 줄이기 위해서 분리와 병합을 반복한다. 즉 카이 제곱 검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10장 연관성 분석의 2절 교차 분석 부분을 참고를 좀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체이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단계를 거쳐서 분리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모든 예측 변수들에 의해서 최적 분리를 탐색하는 과정이고요. 카이 제곱 통계학 값과 이에 상응하는 P값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예측 변수의 범수 중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을 찾아서 병합도 이루어지고요. 두 번째 그 단계에서는 계산된 P값을 비교해서 가장 작은 P값을 갖는 예측 변수를 선택하고 이 기준을 자식마디를 형성을 하고 이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 제출을 하시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산 분석표. 지금 그 분산 분석의 F값을 이용한 양적 변수의 분리입니다. 그 체이드 알고리즘은 목적 변수가 그 양적 척도, 등간 척도, 비율 척도, 그 양적 척도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분산 분석의 F값을 분리 기준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분산 분석에 대한 그 자세한 설명은 11장 분산 분석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고요. 지금 있는 그 21-10의 분산 분석표, 분산 분석표는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그 y는 목표 변수 전체 평균값이고 y바는 예측 변수 범주의 제2에 속하는 목표 변수 값들의 평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그 예측 범주 제2에 속하는 i번째 관측치의 목표 변수 값을 말합니다. 그리고 n은 전체 관측치의 개수이고요. g는 예측 변수 범주의 개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그 F값은 매우 커서 P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예측 범수 변수의 범주별로 집단의 그 분산은 작고 집단간 분산은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칼트는 1984년 그 브리맨과 그의 동료들에 의해서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칼트는 체이드가 가지고 있는 예측 변수의 제약을 극복함으로 해서 체이드의 그 대안으로 인식돼서 최근에까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칼트는 전체 대상을 몇 개의 그 소집단으로 분류를 하되 분류된 그 소집단 내의 대상들 간에는 그 이질성이 좀 낮도록 하고 소집단들 간에서는 이질성이 높도록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즉 최종적으로 나눠진 끝마디에 속한 구성원들 간의 이질성을 최소화하고 끝마디 간의 이질성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 나무를 형성해가는 방법입니다. 이때 끝마디의 불순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진위지수와 분산의 감소량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칼트는 체이드와는 다르게 예측 변수에 대한 제약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지분리가 가능한 체이드와는 달리 이진 분리만 가능하다는 그 제한이 있죠. 즉 부모 마디로부터 오직 2개의 자식 마디로의 분리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진위지수를 이용한 질적 변수의 그 분리를 보면 목적 변수가 명목적도나 서열적도로 이루어지는 그 질적 변수인 경우에 칼트 알고리즘은 진위지수를 분리 기준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진위지수는 불순도를 측정하는 하나의 척도이고 진위지수의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이 21-11은 목적 변수가 1과 2 그리고 3이라는 세 가지 범주로 이루어진 경우에 임의로 하나의 관측지를 선택해서 이 관측지가 실제로 속한 실제 범주와 이를 예측한 예측 범주를 각각 행과 열로 했을 때 나타나는 경우의 수는 모두 9가지다. 그림에서 1번과 5번 그리고 9번은 실제 범주와 예측 범주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경우이죠. 실제로 범주 1에 속하는 관측지를 범주 1에 속한다고 예측해서 분류하고 2에 속하는 관측지를 범주 2에 그리고 범주 3에 속하는 관측지를 범주 3에 속한다고 예측해서 분류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1번과 5번, 9번 외에 2번, 3번, 4번, 6번, 7번, 8번의 경우는 실제로 관측지가 속하는 범주를 잘못 예측해서 분류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범주 1에 속하는 관측지를 범주 2나 3에 속하는 것으로 잘못 예측해서 분류하거나 범주 2에 속하는 관측지를 1이나 3으로 범주 3에 속하는 관측지를 1이나 2에 속하는 것으로 잘못 예측한 경우입니다. 의사결정 나무 모형의 알고리즘 중에 실제값을 예측할 경우에 오분류 확률이죠. 오분류 확률. 오분류 확률은 먼저 전체 그 관측 치수 n개가 100이고 범주 1에 속하는 관측치 수는 40개, 2에 속하는 관측치는 30개, 또 그 범주 3에 속하는 관측치 요거는 30개라고 가정을 하고요. 이 경우에 어느 한 그 관측지를 선정했을 때 이 관측지가 범주 1에 속한 확률을 나타내는 P와는 0.4가 되고요. 범주 2에 속할 때는 속한 범주와 범주 3에 속할 확률인 P3는 0.3. 주의할 것은 여기서 특정한 관측지가 각 범주에 속할 확률, P1, P2, P3 같은 관측지가 실제로 특정 범주에 속한 확률이 되는 동시에 이 관측지가 특정한 범주에 속한다고 예측할 확률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100개 중에서 하나를 뽑아서 분류하고자 하는 경우에 선정된 관측치가 실제로 1에 속할 확률은 0.4가 되고요. 이 관측지가 1에 속한다고 예측할 확률도 0.4입니다. 이처럼 어느 한쪽 관측치가 특정한 범주에 속할 확률과 그 범주에 속할 확률이라고 예측할 확률은 서로 같죠. 서로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확률 값들을 이용해서 목적 변수가 세 가지 범주로 이루어진 경우 그리고 임의로 하나의 관측지를 선택해서 이 관측지가 실제로 속한 실제 범주와 이를 예측한 그 예측 범주를 각각 행과 열로 했을 때 나타나는 경우의 수 확률을 나타냅니다. 네.
오류 분류 확률이죠. 실제 범죄 확률은 예측 범죄 확률에 대한 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칼트는 이런 그 진위 지수를 가장 많이 감소시켜주는 예측 변수를 이용해서 마디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위 지수의 감소량은 그림 21-13의 아래 그림에서 같이 계산을 합니다. 부모 마디에서 두 개의 자식 마디로 분류가 될 경우에 부모 마디의 진위지수, 불순도죠. 진위지수에서 각 자식마다의 진위지수를 자식마디의 크기 비율만큼 가중시켜서 뺀 값이 진위지수의 감소량이 됩니다. 즉, 첫 번째 자식마디의 관측치를 부모마디의 관측치 수로 나눈 비율이 마디의 진위지수에 곱한 두 번째 그 지식마디의 관측치 수를 부모마디의 관측치 수로 나눈 그 크기 비율이 마디 진위지수에 곱한 값을 더한 다음에 이 값을 부모마디의 진위지수에서 뺀 값이 진위지수의 감소량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진위지수의 감소량을 측정해서 진위지수의 감소량이 가장 큰 예측 변수를 선택해서 이를 기준으로 해서 분류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번 장은 진위지수의 감소량을 나타내는 식입니다.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림 그 21-14 21-14는 그 처음 단계 1단계 분류에서 성별을 나누고요. 진위지수가 감소량의 그 값은 0.3 하나가 되겠지요. 그러나 그 모형 2에서처럼 색상을 기준으로 해서 분류하면은 진위지수 감소량이 0.26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 성별지수의 감소량 0.31, 색상의 진위지수 감소량 0.26보다 큽니다. 따라서 진위지수의 감소량이 큰 변수인 성별을 우선적으로 분리 기준으로 사용을 하고요. 모형 2보다 모형 R이 더 적합한 모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친구, 이야기할 수 있는 의사 모형을 이야기해서 하는 그런 그 성별, 남성과 여성에 대한 구분을 하여 두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은 그 분류 기준의 진위지수의 그 분류 기준의 선택과 모형을 구분해서 모형 1, 2 이렇게 구분해서 둔 자료고요. 성별 진위지수에 대한 그 감소량은 0.31이고 색상은 진위지수 감소량 0.26이기 때문에 성별의 진위지수 감소량이 더 크다. 따라서 성별을 우선적으로 기준지수로 해서 모형 1, 모형 2가 적합한 모형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림 21-15는 칼트를 이용해서 개발할 수 있는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고객의 이탈 가능 확률을 예측하는 모형의 일부를 나타내고 있는 예입니다. 이런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고객과 이미 해지한 고객들에 관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입력 자료는 해지 여부를 식별하는 목적 변수와 이를 예측하기 위해서 하는 예측 변수들이 구성이 되죠. 그래서 그
개발된 모형에 각 개별 고객 예측 변수들을 대입을 하면은 그 고객이 해지할 확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1-15에 있는 모형의 예에서 보면은 기가입 월수가 10개월 미만이고 연체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고객은 해지할 확률이 0.5 이상이기 때문에 서비스를 해지할 것이 없다. 이렇게 보시고요. 또한 이 집단은 분류된 고객이 실제로 서비스를 해지할 예상률은 이 집단으로 분류된 고객 중에서는 실제로 해지한 고객들의 비율 값으로 추정이 되죠. 예를 들어서 1200명이 이 집단에서 분리돼서 800명이 실제로 해지했다면 해지할 확률은 0.06이 되죠. 그래서 이외에도 특정한 서비스 상품에 대한 고객 집단의 프로필을 추출하거나 이들 집단에서 구분한 속성 요인을 추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칼트를 이용해서 이와 일치하는 잔배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의 C4.5 그림 21-18 C4.5는 호주의 연구원 퀸난에 의해서 개발되어 지속적으로 발전한 의사결정 나무 모형 알고리즘이죠. 변수에 제약도 없고 다지 분리도 가능하고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입니다. 초기 버전 ID3는 1986년도에 개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C4.5의 알고리즘도 마디의 불순도를 측정해서 마디 분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칼트의 알고리즘과 유사하다. 다만 진위지수가 아닌 엔트로피 지수를 이용해서 분할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질서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인 엔트로피 지수는 칼트의 진위지수와 유사하게 뿌리마디가 내리면서 가장 높고 분류의 총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사결정 나무의 장단점입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나무 모형의 결과를 해석하고 장점으로서는 결과를 해석하기가 용이하죠. 그래서 의사결정 나무 모형을 사용해서 분석을 하면은 일정한 분류 기준에 따라서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나무 형태의 모형을 형성을 하고요. 또한 나뭇가지를 따라가면서 나무 모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개체에 대한 분류 또는 예측하기가 매우 용이하고, 즉 어떤 속성값들이 집단을 분류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지를 쉽고 명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자료의 척도에 대한 민감도가 낮죠. 의사결정 모형은 범주형 질적 자료하고 연속형 양적 자료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의사결정 나무 모형에서 상대적으로 제한되었던 척도 문제가 새로운 분석 방법이 개발이 되고 기존의 방법이 개선됨에 따라서 모든 종류의 자료를 그대로 사용해서 분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분석을 위한 어떤 자료의 준비 단계에서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다. 더욱 편리한 의사결정 나무 모형을 사용할 수가 있죠.
세 번째의 그 장점으로는 예측 정확도가 매우 높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의사결정 나무 모형은 관계의 선형성이나 정규 분포성 또는 등분산성에 대한 가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일종의 비모수 통계 분석 방법에 속합니다. 즉 예측 변수들과 목적 변수 간의 선형성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그 분석 방법들에 비해서 다소 높은 예측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나무 모형의 이제 그 단점은 첫 번째가 연속성, 그 양적 변수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은 모형의 예측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소득이나 혈압 등과 같은 그 연속형 그 양적 변수들은 모형의 예측력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들을 그 범주형 지적 변수로 변환한 다음에 모형 개발에 사용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 양적 변수를 직접 처리할 수 있다는 데이터 마이닝 기법인 인공신경망이나 일반적인 그 통계 분석 방법들에 비해서 양적 변수의 처리 능력이 떨어집니다. 즉 양적 변수를 그룹화해서 질적 변수로 변환시키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정보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개발된 모형의 예측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형의 과대 적합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모든 예측 변수들을 사용해서 입력 자료의 목적 변수를 거의 완벽하게 분리할 때까지 나무를 확장하게 되면 불편한 예측 변수들까지 나무 마디에 포함되는 과대적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형이 과대적합하게 되면은 새로운 자료에 대한 예측력이 떨어지죠. 이런 그 모형의 과대적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검증용 자료를 이용한 교차 타당성이나 평가나 그 적당한 가치치기를 실시해서 일관성 있고 안정된 그 의사나무 결정나무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표본 크기에 민감합니다. 입력이 자료가 크기 때문에 매우 작거나 혹은 역으로 과도하게 큰 경우에는 의사결정 나무 모형을 사용해서 분석하기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자료가 적은 경우에는 마디 분리가 제한되기 때문에 정확한 모형 개발이 어렵고요. 반면에 또 자료가 크면은 예측 변수가 많아서 문제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의사결정 나무 모형은 그 기준 변수를 갖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되풀이해서 모형을 형성하기 때문에 크기가 크고 예측 변수가 많은 자료는 컴퓨터의 높은 성능과 용량을 필요로 하죠. 그래서 따라서 적당한 크기의 자료를 선택하고 가능하면 어느 정도의 예측 변수의 범위를 한정한 다음에 의사결정 나무 모형을 개발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최근에는 뭐 여러 기술 발전으로 해서 컴퓨터의 성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 마이닝 패키지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죠. 그 개선이 됨에 따라서 자료를 한꺼번에 많이 처리하는 그런 기능도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형 개발의 효율성과 적합한 의사결정 나무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크기의 표본과 예측 변수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을 마지막으로 이론 강의를 마치고요. 다음 주 토요일 오후 1시 저희 오프라인 시험 장소는 800 사무실이죠. 800 사무실 1시에 여러분 대면으로 뵙고 그동안의 의문사항이나 이런 부분은 질문과 함께 같이 토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